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수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제 이야기 투시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혹 전문가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짓냐라고 하시면서 부동산의 투자적인 가치는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인구가 줄어들어서 주택수가 남아서 투자적인 가치는 끝났을까요? 어느 측면으로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의 대부분을 부동산 연구나 임장으로 보내시는 분들, 그래서 그만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이라면은 그만한 신뢰가 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은 어느 정도 전문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동산 전문가나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분들, 그분들의 말이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그대로 믿고 그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개개인이 결정을 잘해야 할 문제겠죠. 부동산은 생존에 결부되어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개인의 전재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놔야 할 만큼 비싸죠. 그래서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이 말은 부동산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도 투자지만 최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주식처럼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만 공부를 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준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 공부, 아니 부동산 공부는 인생에 있어서 교양 수업이 아니라 전공 필수 느낌이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 같은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도 얻기도 힘들었고, 그나마 동네 부동산에서 직접 가서 정보를 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공부하기가 과거보다 한결 나아졌습니다. 각종 공시된 정보도 많아졌고 미디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고 오히려 정보 과잉이죠. 많은 정보와 더불어서 부동산 투자 발품까지 불어오니까 요새는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는 것이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도 모르는 자극적인 정보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사기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전세 사기나 기획부동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하는 전공 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즉 오감으로 느껴본 사람은 각종 저급 찌라시 정보에도 갑자기 누가 연락이 와서 마음을 휘저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과거에는 정보를 얻기 힘든 시대여서 정보 하나하나가 소중했다면은 지금은 각종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로 걸러내는 것이 지금 시대의 전문가이죠. 그런 저급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탄탄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되어 있으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오감으로 느껴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세요? 정말 솔직히 지금 집에 만족하시나요? 만족을 하신다면은 그 만족감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을 1억대 원룸에서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때 전셋집을 한 50군데 봤었는데 그 당시 저와 아내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역세권에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전에 살고 계셨던 세입자가 막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계셨는데 집 정리도 안 돼 있었고 너저분했지만 저희는 깨끗이 치우고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원룸이었지만 복층도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릴 때까지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분 좋은 마음에 전세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저희는 바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신혼살림살이가 많아봐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초반에는 너무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물건들이 늘어나고 그 당시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밖에 둘 곳이 없어서 그 집안에 자전거 2대를 이렇게 걸어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복층은 허리를 피지도 못해서 살면서 올라간 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살던 세입자분이 정리를 안 하신 게 아니고 집이 좁으니까 정리가 안 됐던 것이죠. 게다가 아이까지 한 명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사간 집에서도 저도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집은 더 크게 늘어나서 더 큰 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커갈수록 좀 더 큰 집을 선호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은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 변하게 되죠.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둘이 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크고 아이가 학생이 되고 뭐 성인이 되고 아이가 결혼을 해서 분가에 나가고 다시 부부는 둘이 되고 이러한 삶의 주기에 따라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기 때문에 나에게 알맞은 집의 면적도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집은 당연히 오래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일수록 선호도가 높겠죠. 그리고 선호도는 비단 집의 크기와 뭐 신축이라는 주택의 물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학생이 자취를 한다면 주변 상권이 중요할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역세권 아니면 아예 직장과 인근에 있는 주택,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은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뭐 아이가 학생이 되면은 학군이 좋은 지역, 뭐 나이가 많다면은 인근에 병원이 있는 지역이 좋겠죠. 제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렸는데도 이 정도죠. 부동산은 정직합니다. 제가 방금 나열한 요소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무섭게 시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 중에 3가지만 포함되어 있어도, 그리고 그 경중이 높을수록 상당한 금액을 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이 3개 이상 들어가 있는 주택이라면은, 거기다가 물리적인 부분이 신축의 20-30평대 면적이라면은 대부분의 세대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일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요소가 하나도 없는 노후된 주택이라면은 살고 싶어하는 주택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렇다면 다시 주택수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주택수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주택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이건 얼마 전 기사인데 통계청은 얼마 전에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지난해 주택은 1954만 6천호로 1년 전보다 39만 1,000호 늘었다고 합니다. 약 2%가 늘은 건데, 주택 종류별로 보면은 아파트가 1263만 2천호로 64.6%, 비중이 가장 컸고, 단독주택은 19.8%, 연립 다세대가 14.5%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수는 1년 전보다 3%, 그러니까 36만 호가 늘어났다고 하죠. 반면 다가구 단독은 0.4% 줄었습니다. 물론 뭐 다가구 단독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당연한 수치겠죠. 하지만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53.7%, 1049만 5천호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주택도 25.8%, 504만 5천호라고 하죠. 그리고 미거주 주택, 빈집이죠. 빈집은 153만 5천호로 전체 주택의 7.9%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8만 3천호, 5.7% 정도가 늘었죠.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주택은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 절반이 2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만들어진 빨간 벽돌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것을 선호할까요? 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하죠. 지금 들어가서 살 집이 없다고, 비싸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집은 많고 전세, 월세, 싼 집도 많습니다. 근데 노후된 집, 옛날 빨간 벽돌집에 들어가서 살기 싫으니까, 살고 싶은 집은 비싸니까 결혼을 안 하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아이는 이곳에서는 못 키우겠어 하면서 아이도 가지지 않는 것이죠. 꼭 그러면 이를 먼저 겪어온 세대들이신 어른들이 이야기하시죠. 나 때에는 단칸방에서 6명 키웠어. 뭐 예전에 드라마 6남매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드라마인데, 단칸방에서 6남매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요즘 시대에서는 그 말이 통용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도 아닌 다가구의 빨간 벽돌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신 분들이 사는 곳이지, 새로운 가구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주택의 수명이 다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혼자서 자취할 수는 있습니다. 나 혼자니까. 근데 새롭게 가정을 꾸릴 때 들어가서 살 바에는 결혼도 아이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예전하고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잘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이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되는 추세이죠. 젊은 세대일수록 더할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보다 비교적 질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이게 절대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쳐볼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서울에 직장 가기 편한 곳에서 살아야 하겠는데, 누가 살아온지도 모르는 아파트도 아닌 오래된 노후주택에서 살라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몇이나 될까요?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염두하고 뭐 투자성이 있는 실거주 겸 투자라는 상황을 제외하고요. 같은 돈이라면은, 아니 좀 더 비쌀지라도 30평대 노후된 주택보다는 10평대 신축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가 편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좁은 면적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살면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지만, 이제는 각종 SNS나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가 쉬운 시대이죠.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살고 싶은 집의 요소들이 많은 집들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살고 싶은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고, 나의 상황에 맞는 살고 싶은 집을 구하지 못할 바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도 포기해버리는 게 요즘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무작정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냥 순리대로 사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이 정도에서는 살아야지 라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즉 살고 싶은 집과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국가 재난급 저출생의 시대에서는 말이죠. 젊은 세대들도 누구나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핵심은 살고 싶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이 많아서 빈집이 생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집이 많아진다 이꼴 빈집이 많아진다라는 단순한 산식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인프라를 갖춘 서울의 20년 이내 아파트가 빈집이 있던가요? 노후가 돼서 집의 가치가 다했기 때문에, 혹은 나의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살고 싶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서 집이 많아져서 빈집이 생겼다가 아니라 오히려 집이 노후돼서 혹은 인프라가 척박해서 빈집이 생겼다가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80세라고 가정해 본다면은 인간의 모든 생애 주기에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그 생애 주기의 시기마다 알맞은 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있어 집은 어느 한순간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집은 생애 주기가 없을까요? 집은 천년만년 그대로 있어줄까요? 물론 고택들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도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집도 준공이 되어지면 멸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집은 멸실로 그 의미가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죽음으로 한순간에 생애 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은 노후화가 되면서 점점 집의 가치를 잃어가는 것이죠. 그것도 상대적으로 잃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집을 필요로 하지만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집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남은 곳을 선택하길 원하겠죠. 물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집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멸실이 된 게 아니더라도 집의 가치를 이미 잃어버린, 이름만 집들인 그런 집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리 집을 지어대도 공급이 모자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전체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의 가치가 남은 살고 싶은 집이라는 말이죠.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나의 집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해석을 해보자면 집은 인간을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물리적인 집은 많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절반을 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말이죠. 아까 그 기사를 보시면은 그 빈집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신축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미입주 미분양인 상태의 아파트가 통계에는 빈집으로 잡힌다고 했고, 또한 지난해 멸실 예정이지만 재건축 착공 지연 등으로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이 소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고 하죠. 그만큼 노후된 주택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집도 많은데 왜 계속 신축 아파트를 지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만 가지고 통계를 내는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주택시장은 인문학적으로도 접근해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던 90년대 우유팩 아파트도 살고 싶은 집의 경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죠. 살고 싶은 집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의 주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즘 아파트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공부방 등등 요즘 시대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이 생기고, 요즘의 대단지 아파트는 더 이상 아파트가 아닌 하나의 마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은 그 단지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이렇듯 살고 싶은 집은 점점 진화하고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서울의 집값 상승이나 하락, 건설 경기 불황 등 이러한 문제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가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척박한 지역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을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하는 기술력으로 인해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절대적이었던 입지의 순위가 점점 바뀌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적인 시선으로 봐도 이러한 곳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거품이 아닌 투자 수익, 그러므로 쉽게 떨어지지도 않는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은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이상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알고 난 후에는 투자적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예로부터 진짜 고수들은 선견지명으로 그러한 투자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좋은 정보를 알면 되겠는데 공시되지 않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운이 좋아서 미리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그걸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 LH 직원분들의 토지 투자 사건도 있었죠.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예측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선견지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손품이나 발품을 팔면서 직접 오감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채널 초반부터 항상 이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감 쓰인 것이죠. 그래서 척박한
열악한 지역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을 주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현 시점에서 제가 보고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GTX입니다. 광역급행철도이고 서울의 주요 지역까지 길어봐야 20분 안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교통수단이죠. 강남구 삼성동이 기존의 업무단지를 비롯해서 GBC 개발을 필두로 앞으로의 서울 부동산 가격을 견인할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곳으로 가기 위한 자차, 버스, 지하철 그 20분 거리는 모두 다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라는 것이 있으니까 삼성역에서부터 5km 일대를 본다면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상구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강남 GBC 개발 호재는 강남 상구만의 호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GTX로 2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입지가 새롭게 생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GTX A 노선이 개통되면서 동탄 롯데캐슬이 신고가를 찍었죠. 아직 삼성역까지는 개통이 안 됐지만 현재 개통된 강남구 수서와 동탄까지는 20분대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삼성역이 개통이 된다면은 시간이 그리 차이 나진 않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지어지지 얼마 안 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40평대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가 22억의 신고가를 찍었는데, 물리적인 거리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삼성역으로 20분대로 갈 수 있는 40평대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했을 때 동탄 롯데캐슬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삼성역에서 GTX 말고 2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강남 상구의 40평대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은 당연히 동탄 롯데캐슬은 금액적으로도 좀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또한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은평구의 연신내역이나 노원구의 강운대역은 추후 GTX가 개통이 된다면은 삼성역까지 10분이 안 걸리는 입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직주 근접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 강남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입지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도로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도심은 교통체증이 심각하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다 보니까 자차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교통지옥을 겪고 계실 겁니다. 안 막히면 20분 거리도 출퇴근 시간은 1시간 이상이 좋게 걸립니다. 이러한 점들도 사람들의 삶의 질을 깎아놓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의 각종 도로들의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는 동탄 쪽 일부 구간을 추진했고, 서울 쪽 남은 구간도 추진할 예정이죠. 그리고 여의도 직장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여의도와 신월 쪽으로도 지하도로가 뚫렸고, 그리고 차량 혼잡으로 악명 놓기로 유명한 서울의 간선도로들도 지하화가 됐거나 지하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과거에 지하화가 됐죠.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서울 한강 이북 지역에 공중에 떠있는 도로인 내부순환도로도 지하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런 교통체증이 심한 곳들을 위주로 도로 지하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추후에 어떤 지역에는 직주 근접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지역의 혼잡도도 줄어들게 되고 장점으로 반응하고 수요가 몰리게 되고 결국 투자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TX나 도로 지하화 등의 현 시대의 진화된 개발로 절대적이었던 입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은 직주 근접으로 파생되는 장점들이 많은 곳에 투자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주 근접이 좋기 때문에 역세권이 가치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직주 근접이 좋은 곳으로 지역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에 따라 학군도 좋아지고 주변 인프라도 좋아지게 됩니다. 대형 직장가를 품고 있는 강남 상구, 강화문, 여의도, 용산, 판교가 각종 입지와 인프라가 좋아서 집값이 비싼 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선진화된 기술로 하여금 그러한 직주 근접이 좋은 곳의 파이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척박했지만 입지가 좋아지는 곳, 그곳의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그 지역의 크고 작은 개발들이 탄력을 받게 되겠죠. 기본적인 인프라, 상업시설 등이 개발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개발이 미루어졌던 노후된 주택들은 하나둘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될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GTX나 주요도로 지하화는 사회 간접자본 SOC의 증설입니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은 공공의 의미가 있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는 교통망이나 도로망, 이런 것들이 운이 좋게 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내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겠죠. 지방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 땅 앞에 고속도로 IC가 뚫린다면 대박이 나겠죠. 왜냐하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사람은 자기의 현재 삶의 주기에 맞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기 좋은 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많아요. 하지만 노후됐거나 면적이 적거나 각종 인프라와 입지가 현재 나의 삶의 주기에 맞지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은 적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의 절반 이상이 노후주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은 절반 정도 중에서도 사람들은 살고 싶은 집으로 모이다 보니까 집은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게 되죠. 젊은 세대들은 오래된 빨간 벽돌집에 들어가서 가정을 꾸리느니 결혼과 자녀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라는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단순한 탁상행정의 정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개발 정책이 결국엔 출산율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주택들을 살고 싶어하는 주택으로 바꾸어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 만들기의 본질적인 시작이 바로 직주근접의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주근접이 개선된다면 수요가 몰리고 결국 모든 인프라가 따라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출산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 간접자본 SOC의 개발, 즉 교통망과 도로망의 증설로 직주근접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증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통한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시장이 저절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현재는 높아진 기술력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술로는 절대적으로 입지가 좋아질 수 없는 지역이었지만 현대의 기술로 입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정책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GTX 개발 사업과 서울의 주요 도로 지하화 개발 사업에 있다고, 그래서 그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에 맞는 지역들을 살펴보시고, 혹은 저하고는 다른 경험을 가지셔서 투자자 본인의 상황과 경험 분야에 맞는 투자처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지도 연구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많은 분들의 경험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오감으로 느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시경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